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항상 그 지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개 이 우리나라에 관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지명을 그냥 책으로만 알고 실제로 가보거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의논할 때가 많은데, 저도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지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소위 그 인문지리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고, 아예 지질학부터 그냥 우리가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아래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 양자강 흘러가는 밑에 여기 황포강이 있고 여기 포동이 있고 여기 이제 상해가 이 상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해 옆에 지금 같은 위도상으로 남경은 어디 이쪽에 그 양자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경은. 그렇고 이게 상해라면은 상해에서 여기 이제 바다로 이렇게 치면은 이쪽으로 상해와 같은 위도에 있는 곳이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소주가 있어요. 소주가. 근데 이 소주의 특색은 뭐냐면은 이 소주 옆에 이제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죠. 이 태호라는 우리 유명한 태호석이 나오는 이 호수가 있는데, 이제 이 위로 이 소위 말해서 동정호도 있지만은, 동정호가 크기는 크지만은 지금 동정호는 물이 말라가지고 태호야말로 중국에 가장 현재 존재하는 수량이 풍부한 그 태호를 이 소주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주가 권역이 이쪽으로 태호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태호라는 데가 진짜 일망무제라고 하는 말이 완벽하게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다를 바라보는. 이 광막한 태호에 강희 대제가 오셨는데, 그 양반이 여기 와서 써놓고 간 글씨가 저게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는데, 충이가 되잖아요. 벌레 충자하고 두 이자를 썼는데, 강희 대제가 이 사람이 아주 장량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범자 이 풍에서 음부가 이 범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태호가 너무 크니까 풍월이 가가 없다. 그래서 변을 떼버린 거지. 그러니까 풍월이 무변이다. 그 정도로 태호가 큽니다. 근데 충이라고 써놔서 이거 세상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장난을 하는 거겠지. 그 정도로 하여튼 큽니다. 태호라는 데가 가서 보면은. 근데 이 상해하고 소주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이 위가 그 양자강 이북이 여기가 소위 말해서 양자강하고 소주를 포함했다 그래서 이게 강서성이라고. 그러니까 강서성은 이 상해하고 소주 권역을 밑으로 강남으로 훑어서 위에요.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 밑으로 여기에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뭐냐면 전당강이 흘러나오는데 여기
바다가 이게 항주만이 있다고. 항주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항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절강성에 속한다고. 여기는 강서성이고 여기는 이제 절강성에 속해요, 절강성에. 그리고 여기 이제 영파라는 이제 해변 항구가 있고 영파가 있고 여기는 바다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양자강 입구로 해서 여기 전단강 이 항주만하고 영파 요 관계를 이제 이렇게 하셔요. 이 절강성이고 이제 그 밑으로 복건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5월 동주라고 그럴 적에 오나라가 이게 이제 이 상해 소주 이 지역이 다 오나라 권역이고 이 항주 밑으로 여기에가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술이 나오는 소흥주. 이게 절강성이죠. 소흥주가 나오는 데고 여기가 바로 회계산이 있는 거예요. 회계산이. 소흥주 밑에가 회계산이 소흥 밑으로 있거든. 여기는 다 절강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오나라고 월나라는 소위 말해서 이 절강성, 그러니까 절강성 사람하고 이 사람 강서성 사람들하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쌍요 티엔당 하요 샤요 수항 항주고 이렇게 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밑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 그럴 정도로 이 소주 항주라는 게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아름다운 도시로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당만큼 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보다 무조건 아주 살기가 좋은 거지. 여기 굶어 죽은 적도 없고 천재도 없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좀 느긋한 거지, 사람들이. 느긋한 거예요. 근데 이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망하는 쪽이 사실은 더 멋있거든. 사람들이 격이 높거든. 사실 항우하고 유방만 해도 항우가 제대로 된 집안 사람이고 유방은 이게 아주 하천민으로 해가지고 그 양아치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애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인집 덕 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항우는 이놈을 잡아놓고 죽이면 되는, 그냥 끝난 건데, 홍문면에서 그냥 죽였으면 되는 건데, 뭔가 이 대인의 풍도를 과시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살려줘가지고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5월 동주의 싸움이라는 것도 이게 그 춘추 공자 시기보다 조금 위죠. 공자 시기보다 조금 위고, 그렇지만 그 5월 동주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진짜 리얼한 싸움인데, 우리나라 판소리에도 항상 나오는 거지만 그 오자서의 말을 안 듣고 이 항우가 범직의 말을 안 들었듯이 오자서의 말을 안 듣고 그 월왕구천을 죽일 수 있는 건데 걔를 살려둠으로써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역사에서 패권은 장악하지 못했지만은 항우도 그렇고 부차도 그렇고 그 격이 좀 높은 사람들이거든. 그 패망한 사람들이 뭔가 그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그 뭔가 그 정말 부잣집 도련님다운 그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월왕구천 같은 놈은 아주 그냥 집념의 사나이고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온갖 지랄을 다 하는, 그렇게 해서 승자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소주라는 데는 이게 부차의 도시거든요. 부차의 도시고 부차의 아버지 함녀의 도시인데, 그래서 소주 사람들은 이게 여유가 있고 귀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통이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월왕구천이가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 월나라도 그거 똑같지. 근데 다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 못 간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월 동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운명이지. 이들이 양자강을 건널 때도 같은 배 타고 같이 건넜을 것이고. 왜냐면 이게 5월이라는 게 이게 이 양자강 이남에 양자강 이남 도시들이지, 이게 다 뭐 양자강을 놓고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야기는 이게 참 기맥힌 얘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주라는 도시가 바로 이 5월 동주의 모든 그 이야기, 그 시기의 역사를 그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가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로지 소주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그 소주를 가보고 놀란 것은, 소주를 가보고 나서 비로소 나는 춘추를 알았다. 이런 말을. 춘추의 문화를. 그 소동파가 뭐라 그러냐면, 소주를 도착해서 분류. 나이. 이게 유명한 이 소동파의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걸 보면 이 소동파가 한 말인데, 송나라에 소주를 와서 이 호구산에 호구산에서 놀지 않으면 그것은 평생 그거는 한을 남길 일이다, 이런 식으로 따오수조 뿌요 후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주의 이 호구산이라는 데가 바로 그 춘추의 가장 대단한 무대가 여기 다 있는 거죠. 호구산이라고 그래봐야 이게 불과 뭐 한 30여 미터밖에 안 되는 산이라고. 근데 여기가 워낙 그쪽이 낮은 평지이기 때문에 유일한 산이 호구산 하나예요. 아주 작은 산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함녀의 무덤이 있는 거죠. 함녀, 부차의 아버지 함녀의 무덤이. 그런 그 역사적 현장, 그게 이제 이 호구산에 있는데, 하여튼 난 전체적으로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호구산을 가겠습니다만, 오늘 이 전체적으로 나는 라이 수조 차이즈 춘초. 나는 이렇게 냈었지. 춘추를 알겠노라. 소주 전체를 보고 내가 이 춘추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소주에 가게 되는 그 인연이 그게 어딜 뭐 제가 지금 뭐 돈을 내고 어디 돌아다닐 만한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 그 초빙을 되어 가는데,
이 소주의 이 기업은 이 웨이퍼를 만들어요. 웨이퍼. 그 판하고 다이오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웨이퍼 생산의 2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그 회장이 완벽하게 그 중국 문화를 부흥시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이 중국 문명이 끝이다. 그 완벽한 이 도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업의 장으로서 자기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뭐 가정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뭐 돈 있으면 남자가 도박, 아니 그 가정 이 개판이가 아니야. 그거 갖다가 다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 공장 안에서. 그리고 이 가부장적으로 자기가 다 돈 버는 거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관리를 해주는 거지. 도와주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이 학습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타나겠죠. 좋은. 그래서 뭐 사원들에게 뭐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 해, 주말마다 편지도 써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게 좀 귀찮고 강제성이 있는 건데 이 중국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주기적인 학습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열성이라는 게 보통 열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육아의 유교 이런 운동에 진짜 그 세계적인 대가로 도울 선생이 이 사람 머리에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자기들 그 연수시키는데 와서 강연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소주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갔는데 이제 처음에 첫날 상해를 떠나서 갔는데 거기 그 소주에 샹그릴라 호텔이라고 그 한 50층짜리 소주는 그래도 훌륭한 게 뭐냐면 소주 성 내에는 완벽하게 그 호구산 이상의 건물은 질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아주 한판한데 이제 그 바깥에 성 밖에는 고층이 허락되는 말에서 샹그릴라 호텔이 아주 그 괴물처럼 높게 솟아있는데 거기 42층의 수트룸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리 와봐. 이리 들어와봐. 이게 우리 방이고 이리 들어와봐. 이리 들어와봐. 이렇게 대단한 수트룸이야. 그리고 방 나머지 이제 전체가 4개를 한 층에 빌려가지고 묵었는데 그 방의 그 격조가 내가 평생 그렇게 멋있는 데서 잡은 적은 없었다. 이 소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호수가 많고 모든 호수가 이게 물길을 터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베니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길이 전부 물길입니다. 주요한 물길이 전부 백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소주의 그 물길이 그 위대한 것이 뭐냐면 수양제가 판 운하가 그게 북경에서 항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항 운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 경항 운하가 이 소주 한 가운데를 뚫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소주에서 전부가 물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당대로서는 모든 북방남방의 이
물류가 소주에서 집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 주자학이라는 건 복건성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나라 때 이 양명학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지양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 평등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전부 소주 상인들이 양명학을 만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주가 얼마나 계명한 곳인가 한 걸 알 수 있죠. 양명학의 바탕이 사실은 소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소주의 산업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인간관이라는 게 벌써 그 근대적인 평등적 인간관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그 하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알아야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소주라는 데야말로 이것이 중국 문명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이 북방의 중심을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뭐 북경이라고 그러지만 그 북경일 수가 없고 낙양 뭐 개봉 이쪽인데 북방인데 이 남방으로는 이 소주. 그러니까 소주는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정원도 어마어마한데 소주 사람들의 특징이 부자들이 부자 티를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문도 작은 조그만 집인데 거기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저택이 그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소주 가옥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주라는 데가 이게 바로 오태백의 나라거든요. 오태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소주 한복판에 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오태백의 성상입니다. 근데 오태백은 주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혁명의 진정한 이제 그 시작이죠. 그 문왕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왕위를 3번이나 양보를 하고 자기가 일부러 야만인인 척 하면서 양보를 하고 이 강남에 내려와서 최초로 불악성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995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95. 이 오나라의 시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주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런 양보를 하고 왕위까지 양보하고 그 인물들을 알아보고 자기들은 이렇게 뒤로 숨는 그래서 이게 오나라가 되는 거고 이게 소위 삼국시대는 손권의 그 영지가 되는 거고 그 소주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주나라의 그 혁명에 사실은 물줄기의 정통 그 파들이 물러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해서 이 중원은 그렇게 주었지만 태백이가 내려와서 문신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래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뭐냐면 소주 사람들은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겸양, 양보. 항상 남들하고 다투질 않는다. 그 겸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장사의 귀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비단의 최대 생산지이면서 집산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단 장사 왕서망이라는 게 전부 소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정원이라는 게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소주를 가야 중국을 안다 이거야 내 말은. 북경을 가서 몰라. 이 북경이라는 건 이건 신도시거든. 소위 말해서 그건 명나라 이 소위 말해서 그 영락제 이후에 북경이지 그 전에 북경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은 북경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사실 제일
더러운 그 서태후 냄새나 나는 곳이지. 북경이라는 데는 사실 그 별게 없다고 소박한 뭐 그 가서 천단 보고 자금성 봐야 그건 역사를 못 느끼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공자시대 때부터 아니 더 올라가서 주공 때부터 그냥 주공의 할아버지부터 그 쌓인 이 겹겹이 쌓인 중국에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 짱꼴라들 뭐 음흉하다 그러지만 그게 다 소주 상인들의 그 느낌이거든. 북방 계열이 아니라고. 북방 계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제 문화도 이 소주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지. 백제 문화가 이 소주 문화와 이게 결국 그 이렇게 통해 있는 것으로 나는 본다. 그러니까 그 소주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사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성종대 사람인데 성종으로 뭐 더 올라가죠. 근데 이 최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부. 이 사람이 그 김종직의 그 문화생이거든요. 김종직의 문화생이고 본관이 나주 사람인데 호가 금남이에요. 금남. 나주가 금성이기 때문에 이 금남인데 이 사람이 진사에 1498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뭐 여러 관직을 거쳐서 동국 통감을 편찬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홍문광 교리를 하면서 사가독서를 하고 1487년 9월에 추세경 차관으로 임명돼서 제주에 갑니다. 제주에 가는데 그 다음에 부친상을 당해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흘러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서냐면 지금 그 항주만 있는 영해 그쪽 지역으로 영파 지역으로 닝포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거기서 왜구로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도적들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관원들한테 붙잡혔는데 필담을 하니까 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대학자거든. 아니 동국 통감을 편찬하는 대학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정중하게 대접을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북경으로 호송되어 가지고 결국은 한양까지 다시 오게 되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금남 표해록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김남 표해록이죠. 금남 표해록이라는 걸 남겼는데 이것은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1488년 전후에서 그 중국의 생생한 기록, 한국인에 의한 중국의 생생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쓴 것이 날짜별로 어떻게 다 기록을 이렇게 했는지 해가지고 아주 각 토시를 다 기록을 했는데 그 표해록이 지금 번역이 돼서 한길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사서 보실만 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이거를 들고 사실 중국을 여행을 해도 표해록 여행도 할 만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묘사해 놓은 소주, 그 소주를 저는 요번에 정확하게 다 트레이스를 해본 거죠. 근데 이 최부 선생이 느껴본 소주를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주라고 하는 곳은 그 소주 한가운데가 여기 태호가 있고 여기 있으면은 이 한가운데가 이렇게 완전히 해자로 되어 있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합녀가 오자서에게 명령해서 만든 그 성벽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수를 거쳐서 대개 보면 송대의 대거 중수를 하고 청대를 거쳐서 남았다지만 그게 전체가 남은 건 아니고 해자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 이 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이제 중국의 성곽 도시를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자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여기 호구산이라는 게 아까 호구산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유명한 한산사가 있는 거죠. 천하의 명찰입니다. 이 한산사가. 그래서 당나라 때 장계라고 하는 시인이 시인이라고 그래봐 그 당시 대단한 시인이겠어요. 어디 하여튼 그 서울의 장안에 과거 보러 여러 차례 갔다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한심하게 배를 타고 오는데, 하여튼 배를 타고 오면은 이 한산사 앞에 이 운하를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배가 항상 요 옆에 한산사가 있어요. 한산사가 아주 대찰인데, 여기 보이는 이게 그 유명한 경항대운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양제 때 판 것인데 북경에서부터 항주까지 직접 연결되는 그 대운하의 아주 원형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온 게 이 한산사라고, 이 한산사는 양무제 그 벽암록의 제일 처음에 공간 제 1층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양무제가 천감년간에 창건했으니까 대개 한 510년 전으로 이 한산사야말로 여기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나라의 장계라고 하는 분, 짱지, 그 이런 시를 썼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시죠. 하여튼 이 중국에서 이 시처럼 이 장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한심해가지고 그냥 내려오다가 한번 읊은 건데, 이 장계는 하여튼 이름의 시 때문에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한산사에 가면 아주 대가들의 글씨들이 쫙 이 같은 시를 쓴 것들이 대가들이죠. 당인이니 청나라 때 유월이니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학자들이 와서 하나 쓰고 가고, 내 자리는 없더라고. 근데 하여튼 글씨를 나라도 지금 하나 남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리들이 있어요. 다리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절이 있고 요 옆에 종루가 있거든. 실제로 종이 굉장히 거대한 종이었다는데 그 종이 있고, 여기가 지금 고수성이거든. 고수성. 이 회자로 해서 이 고수성인데 여기 보면은 해가 달이 떨어졌죠. 달이 떨어졌어. 달이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까악 하고 우는 거예요. 달이 떨어지고 까마귀가 우는데 서리가 하늘을 휘덮었다. 그러니까 이게 늦가을이겠죠. 이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늦가을에 서리가 하늘을 휘덮고, 그런데 그
그 강에, 저 강에 단풍이 양안에 딱 단풍이 있는데 거기서 낚시질하는 그 낚시꾼들이 그 배 위에 조그만 호롱불이 있는 거죠. 어화. 물고기 잡는 어자. 그러니까 강변의 단풍과 어화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근심에 자기는 낙제 떨어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졸았겠지. 조는데 강풍과 어화가 이 서글퍼서 잠들어가는 이 객을 참 비춰준다. 그런 그런데 이 고소성 밖에 여기 한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다들 뭐냐면 이때는 이 절 이름이 한산사가 아니었거든요. 이 고소성 밖에 그냥 자기 가슴이 쓰리니까 산이 조그만 게 이게 아마 저쪽 호구산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색깔이 차디차 산에 거기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지. 이때는 한산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산사가 이 시 때문에 나중에 한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산에 절이 이 차가운 산에 절이 하나 있는데 야반에 뿡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이 객의 배에 도달을 한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거기 가서 이걸 보면은 근데 최부 선생이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가 고기를 간 거야. 배를 타면 최부 선생이 이걸 알겠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곳이 단풍나무 밑인데 이 단풍나무가 천령관이라는 성문 밖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그 유명한 풍교라는 게 저기 있죠. 단풍다리인데 1488년에 그 사람이 이곳을 왔으니까 그 시대의 중국의 기행문을 남긴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정 무렵에 달빛을 받으며 노를 저어 북쪽으로 가 창문을 지나니 창문 밖에는 통파정이 호수를 굽어보고 있는데 옛 이름은 고려정이었다. 송원풍영간에 세워진 것으로 고려의 조공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 정자 앞에는 가옥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고 배가 빗살과 같이 줄이어 있었다. 접관정에 이르러 배를 머물었다. 정자의 서쪽을 바라보니 큰 탑이 있었는데 즉 한산선사로 이른바 고소성박 한산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지명을 물으니 풍교라 했고 그 강 이름을 물으니 사독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학자가 여기를 방문해서 기록을 남긴 바로 그곳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절에 또 당나라 때 또 재미난 건 한산이라는 이름의 그 스님이 사는데 이 한산 스님하고 이 습득이라고 하는 한산 습득이라고 하는 이게 선생님이고 이게 제자인데 여기 대웅전 뒤쪽에 보면은 아주 이 재미난 그림이 아주 여기 새겨져 있는데 바로 요 밑에 있는 스님이 한산이고 저 우통을 벗은 스님이 습득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이 동네의 분들인데 상당히 어려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아버지가 그냥 그 추운 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났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한산이라고 그랬대. 찬산이라고. 근데 그 어렸을 때 여기로 이렇게 동자승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서 큰 거죠. 그래서 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절이 한산사로 바뀐 거죠, 이름이. 여기 이렇게 서 계신 분이 한산 스님이고 밑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웃고 계신 분이 습득 스님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친한 모습.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라도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꼭 그 모든 중국의 부부들은 이 두 분처럼 이렇게 화평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한산 스님이 들고 있는 게 연꽃인데 여기서 뭐 허화라고 그러거든요. 허화. 그리고 이 습득 스님이 들고 있는 건 병이에요. 병. 그게 핑이거든요. 그래서 허하고 핑, 이 연꽃과 그 병을 합치면은 발음상 허핑. 그래서 화평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완전히 이렇게 부부가 화평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신혼 부부가 여기 와서 빌면은 평생을 사이좋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 이 대웅전 뒤로 이 한습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산 스님하고 습득 스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그 지붕에 보면은 저 뭐 선호공도 있고 저 현장법사, 삼장법사가 저 보면 말을 타고 오시는만 오시는 그 모습이 저 위에 저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통 절들은 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데 여기서는 문이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이렇게 지금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 법사가 그 인도에서 경서를 다 그 마련해 가지고 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여기를 그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저쪽 저 실크로드를 거쳐서 여기를 지나가실 때 이게 워낙 훌륭한 절이니까 여기다가 경판 일부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가 장경루인데 거기에 현장 법사가 가져왔던 이 대장경의 일부가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탑이라고 그러면은 조그만 석탑을 생각하는데 원래 탑의 원형은 이런 건물이에요. 집. 이 모양이 축소가 돼서 돌 모양으로 축소된 게 우리가 생각하는 탑이죠. 근데 석탑은 후대 양식이고 원래는 이렇게 부처님 사리를 모셔둔 스투파가 중국에 와서 이런 누각 형태로 변화한 것이 사실은 탑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소형으로 해서 석탑으로 돼서 대웅절에게 밀린 형상이고, 옛날에는 원래 그 절이라 그러면은 이 탑이 원래 절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원래 그 스투파라는 게 이렇게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를 주변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발전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보다 더 그 텐지블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부처님의 형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웅정 중심으로 되고, 이런 스투파 양식이 이제 작게 석탑화돼서 그 대웅정 양쪽을 이렇게 장식하는 방식으로 밀려나게 됐지만, 원래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탑의 원형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천령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거기 보면은 어구안민이라고 쓰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소주까지 직접 이 시내까지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태호로 갔죠. 여기서 이제 보고 이 태호를 하는데 거기에도 또 유명한 이 정원이 있는데 참 뭐 아름답기가 그지 없고, 태호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태호석이죠. 북경 뭐 자금성이나 뭐 이하원이나 한국의 경복궁에도 와 있는데, 이런 돌을 이 태호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태호석들이죠. 이 태호석, 이 기괴한 모양의 돌들. 태호 주변으로는 뭐 엄청나게 갈대가 그렇게 자라나는데,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두어서 그 갈대가 공기 정화의 최고랍니다. 태호의 모습으로는 아주 최고 같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